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에이 그건 그냥 피해의식이야. 그냥 에이 그냥 뭐 그냥 네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두를 납득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초반에 아예 증거가 없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냥 거의 한두 분만 연락이 되고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그 CCTV도 제가 본 거를 설명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를 증명해 나가는 1년 4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수사 단계에서 미흡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국가 배상도 이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떻게 진행하셨고 어떤 경험을 하신 거예요? 수사 단계가 어떻게 미흡했다는 거죠? 일단 결국은 비면식 범죄였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의 의식이 없었고 그리고 초반에는 어떠한 동기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 모든 어떤 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이. 네. 네. 결국 그때 당시에 어떤 질내 DNA라든지 체내 검사를 아예 하질 않았었고 그리고 이 포렌식 검사에서 보면 뭐 서면 여성 강간 폭행 뭐 이런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거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보였었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결국은 목격자분들도 제가 이제 다른 어떤 매체에 이거를 제보를 하면서 그분의 구독자분이 제보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목격자였다. 그때 약간 지퍼가 좀 내려가 있었고 네. 채모가 보일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경찰분이 물어봤어야죠. 근데 안 물어봤고 결국은 이제 2심 가서 증언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한 3분 정도 나오면서 그게 결국 밝혀지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많이 놓쳤었어요. 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CCTV가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고 가해자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1년 4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은 가해자의 보복 협박과 자신의 집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등 2차 피해로 인해 공포감을 겪어야 했던 시간이었죠. 피해자는 지난주 국회 국감장에서 재판 과정에서의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5월 사건이 발생했고 1년 4개월에 걸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 전쯤이죠.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이후 직접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판결까지 모두 끝났는데 그 후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생각보다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고요. 바빠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끝나고 났으니 이제 그냥 조금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서부터 사회 뉴스면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이 피해자분들은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게 됐는데 뭔가 수많은 범죄 피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겪지 않은 그 사각지대는 또 어떤 게 있지? 계속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범죄 피해를 안 당한 사람들한테 그 설득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바쁩니다. 더 바쁘게 지내고 있다는 말이 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지난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찾아서 다 봤는데 그때 당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현행 사법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그 내면 좀 같이 얘기해 주세요. 사실
너무 많아서요. 제가 기자님들이랑 항상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네. 기자님들 가둬놓고 한 달 동안 이 불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만큼 피해자 지원 제도에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피해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불편 사항을 얘기할 만큼 건강하지도 않고 네. 먼저 누구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고 그냥 딱 그 수준에서만 일을 하더라고요. 그 이상은 절대 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더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법무부 장관님과도 며칠 전에 전화를 했는데요. 네. 그때 어떤 이제 사법체계 이제 장관님으로서 이제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면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게 필요할 것 같냐. 사실 저는 사건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저의 피해 회복보다는 다른 피해자분들의 어떤 피해 구제를 얘기해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한테도 피해자의 지금 처우가 굉장히 미진한 거는 사실 아시지 않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네. 네. 그래서 너무 미진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 통화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메일 주소를 주시면 네. 메일에다가 전부 다 적어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메일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 메일 내용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일단 너무 많아서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맥락을 나눴던 게 수사 단계에서 이제 불리한 점들, 그리고 우리가 검찰 단계로 넘어갔을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재판 단계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찾아오는 피해자분들은 되게 다양하신데요. 그냥 뭐 이렇게 힘들어서 연락을 주시거나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센터랑 연계돼 있는 분들도 찾아오세요. 센터에 있는 분들도 연계가 됐지만 거기서도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지금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있는 것도 잘 되고는 있나? 감독하는 사람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메일을 보냈을 때 한동훈 장관님께서 딱 보시더니 관련 부처한테 다 전달해 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보내긴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드릴까요? 네네. 천천히.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불리함, 검찰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점, 또 재판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 이렇게 큰 세 가지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많습니다. 사실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청취자분들과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라는 걸 함께 공감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내용들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사실 가장 메일을 보냈을 때 시급하다고 생각한 거를 계속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보복범죄죠. 보복범죄. 결국은 뭐 제 일뿐만 아니라 네.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국민이 또 피해를 입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국가의 방임이에요. 국가가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교화도 못 시키고 교정도 안 되고 근데 또 사회를 보내서 이거를 그렇게 2차 범죄까지 이어지게 만드냐. 이거는 명백히 국가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가해자가 일정 거리에 피해자 일정 거리에 오게 되면 알림이 울리게 우리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지금은 스마트워치도 결국은 신고를 할 때도 결과가 이루어져야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뭔가 우려가 된다고 해서 바로 부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어떤 다른 피해자분들도 보복범죄가 아니더라도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사건을 어떻게 송치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말을 많이 듣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범죄와 관련 없는 양형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굉장히 많은 범죄 피해자분들이 네. 수사 단계에서도 힘들어하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진짜 처참히 무너져 내리거든요. 처참히 무너져 내린다고요? 네. 어떤 면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재판 과정에서 회복적 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디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묻지는 않아요.
피해자에게 묻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뭐 반성문이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뭔가 이 판결문을 보면 반성을 한다, 인정을 한다, 아니면 초범이다. 이런 식으로 전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인정을 한다고 해서 제 다리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좀 한 몇 년 감형해 줄게요. 이거 자체가 어디에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왜 너네들이 그걸 판단하는 거지? 이제 피해자분들은 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판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결국 어떤 주관적인 판사의 그냥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 판사가 좀 보수적이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왜 쓸데없이 감형을 할 때 반성, 인정, 뭐 초범 이렇게 하냐고요. 초범도 어떻게 보면 첫 단추부터 그렇게 봐주기식으로 하면 당연히 또 범죄를 일으키겠죠.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법이 결국에는 법을 무서워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네. 이걸 지켜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가해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범죄자들에게 이 법은 도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건 피해자의 열람 기록 복사.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건데 결국은 지금 제가 앞으로 있을 그 보복범죄에 관한 재판도 네. 그 사람의 어떤 얘기도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뭐 재판부에서 이거를 열람 복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공판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사실 공판을 참석을 안 하자기에는 너무 범죄 행태가 비범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조금 잔혹스러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알아야 될 얘기인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계속 참석했던 모습을 보고 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이나 받았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해자가.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언론화가 잘 안 돼 있을 1심에서도 12년을 받았었으니까 굉장히 그 범행 재질이 무겁다는 뜻인데 결국 이 화살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그 도주를 도와준 여자친구한테도 협박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도와준 여자친구도 뭐 면회를 안 온다고 이렇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 내가 이렇게 자기 죄를 형량을 높인 사람이라면 진짜 때려 죽이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건 그냥 피해의식이야. 그냥 뭐 그냥 네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두를 납득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초반에 아예 증거가 없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냥 거의 한두 분만 연락이 되고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그 CCTV도 제가 본 거를 설명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를 증명해 나가는 1년 4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보복범죄, 두 번째가 이 범죄와 상관없는 양형 기준, 세 번째가 피해자 열람 기록 복사인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적었던 게 이 수사 단계에서 미흡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국가 배상도 이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떻게 진행하셨고 어떤 경험을 하신 거예요? 수사 단계가 어떻게 미흡했다는 거죠? 일단 결국은 비면식 범죄였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의 의식이 없었고 그리고 초반에는 어떠한 동기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 모든 어떤 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이. 네. 네. 결국 그때 당시에 어떤 질내 DNA라든지 체내 검사를 아예 하질 않았었고 그리고 이 포렌식 검사에서 보면 뭐 서면 여성 강간 폭행 뭐 이런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거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보였었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결국은 목격자분들도 제가 이제 다른 어떤 매체에 이거를 제보를 하면서 그분의 구독자분이 제보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목격자였다. 그때 약간 지퍼가 좀 내려가 있었고 네. 채모가 보일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경찰분이 물어봤어야죠.
근데 안 물어봤고 결국은 이제 2심 가서 증언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한 3분 정도 나오면서 그게 결국 밝혀지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많이 놓쳤었어요. 처음에 이제 수사 단계 있을 때 많이 네. 놓쳤다.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떤 피해까지 야기를 시켰나 보면 네. 결국 성범죄를 인정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결국 제가 보복범죄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고 결국은 성범죄에서 일단 2심에서 성범죄를 정확하게 판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3심으로 올라갈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제 피해자가 양형부당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성범죄에 대한 재판을 이제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건데 네. 결국엔 그 이후로는 저는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피해자의 방어권도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네. 네. 자, 최근에도 가해자가 다시 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발 한 대 2년씩 12년이나 받았다. 또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해 보복사능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 관련 내용을 봤을 때 내가 피해자로서 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요. 그냥 결국은 일반인들이 그냥 길을 걷는 곳이나 그냥 숨을 쉬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거리를 걸어 다닐 때 뒤를 계속 돌아봐야 되거나 이제 잠도 약을 먹지 않으면 못 자고 이런 평범한 것들이 무너져 내리니까 제가 딱 그때 들었던 생각이 평범하게는 더 이상 못 살겠구나. 그래서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초반에는. 그래서 그렇게 부러워만 하다가 뭐 지금은 조금 극복한 상황이지만 그 두려움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되려 그 해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바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바꿀 수 없는 걸 뒤돌아보지는 않고 계속 바꿀 수 있는 제도. 저도 어떻게 보면 보호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지금은 뭐가 미흡하지? 내가 또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고쳐야 될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평범하게 못 살겠다라는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본인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나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름길이 하나도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네. 결국 초반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뭐 기사로는 뭐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때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2차 가해도 많이 받았었고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초반에 다리가 마비가 됐었어요. 거의 전신이 잘 안 움직일 정도로 거의 몸에 마비가 많이 왔었고 그래서 한 2, 3주 지났을 때는 의사 선생님도 장애를 얻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고 내가 장애까지 얻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결국 그 힘들었던 감정을 생각하니까 다른 피해자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더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뭐 하나 진짜 쉬운 게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피해자분들을 돕는 거나 제도의 미비점들을 더 빨리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이렇게 겪을랑 말랑하는 그렇죠. 사건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범죄의 보복 범죄도 그렇고 뭐 피해자 지원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센터 연계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지름길이 하나도 없이 걸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을 돕는데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 지금은 더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나서고 계신데 이거 말고도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결국 이 범죄 피해는 모든 분들이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불행히도. 근데 이 일반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정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나 어떤 제도의 불편한 점을 계속 얘기하는 뭐 인스타그램, SNS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은 분, 그리고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어떤 피해자분들마다 다
다 디테일이 달라서요. 그 사건에 맞게끔 필요한 점들을 좀 찾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딱히 제가 뭐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불가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돕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조금 범죄 피해자들이 결국 고립을 선택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거든요. 신뢰. 그래서 이제 뭔가 타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수사 단계나 사법 체계를 겪다 보면 너무 많은 직원들을 보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그냥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지치시거든요. 그런데 또 병원 치료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거쳐야 되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범죄 피해를 당한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범죄 피해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뭐 어떤 통합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냥 각 센터마다 이런 가이드라인 책을 만든 데는 있는데 이거를 딱 하나로 만든 교과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반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조금 캠페인을 해가지고 이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만들어서 조금 예방을 하는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좀 덜 억울하게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이 소셜 미디어랑 이제 커뮤니티 카페를 찾아가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주든 받든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일단 인스타는 그 작가 기적이라고 하면 나오고요. 작가 기적이. 네. 네. 그 이제 커뮤니티 카페는요? 그 SNS 계정 얘기 먼저 할게요. 네. 그 기적이가 그 기적이가 아니라 그 아기 기적입니다. 근데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를 약간 좀 연음을 해서 기적이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의사 선생님도 아예 장애를 얻을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하셨는데 갑자기 마비가 한 달 만에 풀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기적이라고 했고 네. 카페 커뮤니티는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 카페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라고 검색하면 나옵니까? 네. 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찾아가셔서 도움과 응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학교 폭력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인 표예림 씨가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법과 제도를 바꿔보려 했지만 오히려 인신공격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이 표예림 씨와도 직접 통화를 해보셨다고요? 저는 이제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강력범죄의 같은 피해자로서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있었고 이제 먼저 연락이 와서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급속도로 많이 친해지게 됐고 그래서 이 범죄 피해 구제에 대한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친구예요. 네. 그래서 오래 지켜봤었는데 이 범죄를 다루는 태도 자체가 저랑 너무 달랐던 게 어떤 점이 달랐어요? 진짜 바보같이 착하다라는 표예림 느낌이 씨가? 네 뭔가 조금 친구로서는 이게 그냥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이해관계가 아니고 결국 친구로서 사사로이 봤을 때는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넘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그 2차 가해라던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 그리고 저희 많은 지인분들이 말렸어요. 어떤 극단적 선택을? 아니요.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뭘 말렸다는 거죠? 이제 2차 가해나 학교 폭력에 있어서 이제 뭐 그런 대응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힘을 많이 쏟지 마라. 그게 너의 인생도 있지 않느냐. 대응 자체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아닌데 이제 본인도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용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너가 행복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못 놓고 있냐. 너도 학교 폭력 피해자인데 좀 너도 좀 행복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지.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내가 이렇게 놓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하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만큼 어떤 범죄 피해에 대해서 정말 여실히
느꼈던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얼마나 아픈지를 알았으면 남들이 이걸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만큼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어떤 2차 가해 아니면 학교 폭력 이걸로 치부를 할 게 아니라 결국 이것도 국가가 방임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마지막은 국가의 방임으로 갑니다. 그렇죠.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됐고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예산과 이 부처의 관리 감독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청취자분들에게든 뭐 정부 부처든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죠. 일단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불행한 말이지만 어느 누구나 될 수 있고 자기는 안 당할 거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불행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내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애정어린 관심으로 많은 범죄 피해자분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2차 가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피해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잘하고 있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 굳이 막 이렇게 애를 쓰시면서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참 먹먹합니다. 네. 또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내일이 될 수 있으니 좀 피해자의 관점에서 좀 함께 공감하고 격려하고 좀 이해해주는 우리의 자세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년 4개월이라는 재판 과정조차 많이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셨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도 언론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겁고 어려운 이 인터뷰였을 수 있는데 잘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